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3번,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예. 1번은, 요것도 또 국어서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명권 제한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완전한 박탈이지만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거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게,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절액사상, 이런 두 문자를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 범죄에 대해서, 쭉 들어가 볼까요? 감식시로 이제 채취하는 건데요. 이 자체는 합헌입니다. 감식시로 유전자 확인 제도죠, 그죠? 유전자 확인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합헌인데, 다만 위헌 나온 하나 또 판례가 있는데, 그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건 해설에 실려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 뭐 사전 의견 제시 절차나 사후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들, 즉, 영장에 대한 통제 절차가, 장치가 없는 것들은 위헌 나왔거든요. 그래서 채취 근거조항, 이거 자체는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 발부, 자, 적절한 이제 통제장치, 부존재, 요게 이제 위헌 나왔거든요. 해설에 있습니다. 요거하고만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근데 그래도 3번에서 확실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 문제도 맞추기는 쉬울 것 같아요. 자, 지문날인제도 합헌이죠, 그죠? 지문날인제도 나오면서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요거는 이제 너무 쉽게 주어졌네요, 답이. 요것도 잘 아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네.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과잉금지 위반 묻는 건데. 자, 먼저 적절하지 않은 것. 네, 1번부터 볼게요.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의 종류, 범위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광범한 영역이다. 예, 죄형 법정주의를 표현하고 있죠. 죄와 형은 법정주의. 예, 법률 형성권. 자, 그 다음에 2번.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증감법 조항은 형법상 위증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더 무거운 걸 정한 거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위배된다, 바로 틀린데. 자, 이 국회의 기능을 생각하셔야 돼요. 국회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근본적인 대표기구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도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민을 구속하는 이런 이제 의안, 법안을 처리하는데 거기서 이루어진 이제 위증이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국민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특정 당사자 간의 어떤 죄 여부를 따지는 뭐 이런 이제 형사상의 어떤 위증보다 더 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거 합헌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그 강제추행죄하고 이제 강간죄만 딱 떼서 보면 어때요? 얘가 좀 더 세죠, 그죠? 얘가 좀 불법성이 상당히 약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주거침입이 들어가 버리면은 매한가지가 된다. 기본적으로. 예, 불법의 질이 같아진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 강간이 이렇게 좀 차이는 나지만은 이게 주거 침입이 보태져 버리면 결국 이 선을 넘는다. 그건 똑같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 주거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자기가 이제 보존받아야 될 그 사생활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가장 안전해야 될 사생활 공간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거고 또 뭐 가족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는 더하죠, 그죠? 예, 그러니 이제 높은 이제 중대한 불법성, 이게 중대 불법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대 불법성이 가미되면은 결국 이제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의 어떤 지점들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합헌이었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답을 좀 내실 되는데 1번은 쉬운데 2, 3, 4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중간급 문제인데 좀 어려운 쪽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한 4문제 가까이, 예, 제 생각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적법 절차 원칙. 12조 1항은 일반 조항이고, 3항은 특별 규정이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적법 절차가 지금 1항과 3항, 특히 3항 그 영장주의 관련해서 2번 규정되는데, 먼저 나온 게 일반 조항, 뒤에 나온 게 특별 조항, 영장주의와 관련된, 예, 한정된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법자 원칙은 이제 신형차 확대설 해가지고는 모든 절차로 이제 확대되죠, 그죠? 예, 그거 이제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예, 이런 것들은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잘 모르는 거 나오면 일단 추정하는 거, 추정법, 예,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맨 뒤로 하시면 적법 절차에 위반된다.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네요. 그죠? 요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급속을 요하는 사안일 때는 사전 통지나 이런 적법 절차의 사전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기 힘들다고 했죠. 부조화,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수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요거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다음 16번 영장주의. 자, 또 개수인데요. 행정상식시 강제는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실력 행사하는 것으로서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자, 금방 그 지문하고 뉘앙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 영장주의가 이제 적법 절차의 사전 통제 요소가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사전 통제가 어울리지 않는다. 부조하다. 좋습니다. 자, 니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 출국 금지 위헌 나온 예가 거의 없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런 좀 판례 경향만 알고 있어도 위배된다 볼 수 없다. 이렇게 가볼 수 있겠고요. 실체 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타당한 조치입니다. 자, 다음 디귿.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해 한 재판의 요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에 좌우되면 영장주의 위반이다. 좋죠? 예, 그래서 영장의 그 개시와 유지 여부 이런 것들은 다 법관유보 원칙에 따라서 법관이 통제하도록 돼 있는데 검사가 뭐 즉시한 고권을 가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원이 내린 결정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두게 되면 이제 위헌이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현행범을 체포한, 그럼 답 나왔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좋으니까 이제 한 개네. 그죠? 현행범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를 사후영장의 청구기한을 정한 거. 뭐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합헌 나왔겠지.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고, 요거에 48시간이 너무 길다 해가지고 위헌적이 됐어요. 아무리 이제 현행범이라도 48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했더니, 지금 뭐 이 정도 이제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 보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내용 중에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다. 틀렸죠. 접경교통권도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실제 접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유로운 접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보면 대화 비밀 보장이에요. 그래서 자유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진행되죠. 그래서 문장 전체의 이제 의미를 보면 틀린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자유접견 이제 이 말은 결국 이제 대화 비밀 보장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견권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죠. 면접 시간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또 그 접견 장소 같은 것들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누가 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견권은 제한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한이 가능하나 다만 이제 실제 허가를 받아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뭐 엿듣고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대화 비밀 보장을 강조하는 이런 판시입니다. 대화 비밀 보장 또는 보호 강조 표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분석 안 해도 될 정도로 일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주거 및 거주인의 자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 출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우리 기출집에서 최소한 한 번은 이제 보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각인이 잘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긴급보호 절차 자체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주거의 자유 침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논리가 개입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2번. 헌법 제16조 5부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 않다. 16조가 이제 주거 분야죠. 그죠? 네, 그래서 주거의 분야에도 이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12조 신청장과 다르게,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에 대한 그 예외 조항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현재는 긴급한 필요성의 요건, 요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은 신청장과 마찬가지의 예외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주거 분야의 어떤 수사 같은 경우도 뭐 긴급성이 이제 아주 긴급한 사정이 이제 요구되는 사안이나 또 필요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들이 막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후에 영장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 즉 사전 영장 없이 수색할 이제 필요성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요게 이제 긴급성이죠. 그래서 긴급성과 필요성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이제 예외가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거주인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네, 답 나왔네, 그죠? 국내 거주 이전 자유뿐만 아니라 국외 거주인의 자유도 같이 보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국외 거주자의 실현을 위해서 국적 선택권까지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유. 요게 이제 다른 말로 국적 선택권이죠. 예, 요것도 내용에 포섭된다. 다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번 너무 이렇게 너무 꼬치꼬치 앉아 있으면 읽어보면은 뭐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번, 요것도 다루는 것들인데, 그 과밀 권역 억제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과밀 권역 억제 권역에 대해서 뭐 본점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이러면은 이제 중과세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요게 주거환경 보호 대책이라고 했죠, 그죠? 주거환경 보호 대책. 그래서 합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인 하면은 여기에 이제 공장도 들어가잖아요. 회사,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 뭐냐면 그 쉽게 생각해서 수도권으로 생각해요. 수도권. 사람이 원래부터 많이 모여 사는 이런 수도권 일대에 자꾸 회사들이랑 공장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은 결국 이제 막 물류가 집중되고 인구가 집중되고, 예, 뭐 경제력이 집중되고 이런 다양한 우리 국민 통합을 해치는 이런 문제도 나올 뿐만 아니라 결국 또 그 지역 빡빡하게 모여 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해치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보호책으로서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요 결론이 틀렸네요. 자, 18번도 충분히 추정으로도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사생활 비밀 사유입니다. 1.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맨 뒤로 가도록 할까요? 이를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거. 합헌이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바로 답 나오네요. 뭐 지방 변의 보고제도, 또 경유제도도 있죠. 그 수임계라고 하는데, 그죠? 선임계. 예, 변호사 선임계, 수임계,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할 때 지방 변회를 먼저 거쳐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제 그 변호사 집단의 어떤 연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수임 사건의 건수나 수임액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 계약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 계약을 작성해가지고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탐지하기 위해서 변호사회에 이런 어떤 감독 장치를 두는 것들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2번 별 문제 없고요. 3번도 된 것 같고 4번은 뭐 보자. 좋죠. 이거는 이제 오지문으로 많이 나는 건데, 그죠? 도로에서 이제 운전한다. 이런 것들을 도로에서 좌석뒤 차용하자는 건데, 이 도로가 공유 공간이죠. 예. 여럿이 공유하는 공간이지,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이런 사유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다음 20번. 자, 계자결 나왔네요. 계자결. 자, 적절한 것은 계좌거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아주 넓죠. B형 민기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밀 가치도 요하지 않고 형성 영역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일체의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라고 했고요. 자, 2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교도소송에서 출소한 후에 7일 내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다.
출소 신고 제도. 요거는 합헌이죠. 합헌이고, 이제 여러분 이제 비교하실 게 이제 변동 신고, 무기한으로, 그죠? 재범의 위험성이 이제 인정되어 가지고 법무장관으로부터 보안해탈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무기한으로 변동 신고를 하는 요게 이제 위헌 나오죠. 너무 과한 조치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요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신 부분이라 바로 잡아낼 것 같은데요. 침해하지 아니한다. 좋네요, 그죠? 적절한 거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변경 두지 않은 거,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나왔죠. 이것도 쉽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제도, 예, 이것도 이제 합헌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다 이제 무난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21번 통신의 자유. 18조는 통신의 비밀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데, 쭉 들어가십니다. 통신 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 시간, 장소, 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 이게 뭐예요? 정황 정보들이죠. 정황 정보, 쉽게 하면.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마무리하죠. 통신의 자유의 이제 보호 대상은요, 통신 내용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내용뿐만 아니라 정황 정보, 이것들을 다 보호합니다. 일체의 통신 과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정황 정보들이 보면은, 예, 이런 것들요, 예, 잘 이제 모아 보면은 그 통신의 그 내용 같은 것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의 이제 주변 정황 정보들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익명통신의 자유, 그죠? 예,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하는 통신, 인정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익명통신, 그 다음에 익명표현의 자유, 이런 거 다 인정하는데, 익명통신의 자유는 이제 휴대폰 가입 본인 확인제 사건에서, 예, 제한은 있지만 합헌이다. 대포폰 방지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자, 서신 개봉, 통신의 개봉이죠. 요거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다. 그 정도 나오면 위헌이 아니고요. 이 사례가 이제 이 수용자가 막 청원도 하고 막 좀 약간 좀 문제 소지가 있는 수용자인데, 그래서 뭐 교도소에 어떤 불만을 막 국가기관에 막 청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답변 문서가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답변, 회신이 오는 거죠. 회신이 막 계속 오는데 교도소장이 보니까 이거 누구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달 업무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전달 업무, 서신 전달 업무의 완벽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신을 개봉한 이런 이제 주의들은 타당하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통비법상 통신자료 확인 제공 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되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네, 영장주의는 이제 형사상 강제처분의 사전통제 법칙이기 때문에 강제처분에만 적용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OX인지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임의 수사라면 영장주의가 적용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지문들은 아주 쉽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이런 분석이 좀 분석하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할 때 하나 예를 드렸잖아요. 예라기보다는 기준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불이타 대비 기준을 통비법 사안이 나오면은 강제처분으로 강제수사로 요렇게 이제 엮어 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비밀, 이게 지금 통신사료 확인자료 제공 요청, 이게 이제 간접감청이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 감청 장치들을 보면 다양한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비법뿐만 아니라 뭐 감염병 예방법이나 뭐 이런 5만 대 보면은 이런 직접적, 간접적 이제 감청 수사, 이런 것들이 근거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마다 다 다르다고요. 어떤 법에 가면 협조 의무가 없는데 또 어떤 법에 가면은 또 이거 협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통비법일 때는 자, 요때는 이제 협조 의무가 있어서 이제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제 기타 법에 근거한 감청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강제처분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없는 걸로,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출제될 만한 판례들 중에서는 이렇게 분류하면 되거든요. 요걸 제가 이제 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활용하셔도 이제 풀 수 있는데, 1, 2, 3번이 나름대로, 네,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정해서라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고. 자, 이제 22번으로 갑니다. 종교의 자유. 이쪽은 이제 예전에는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선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종교 전파의 자유,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죠. 예, 좋습니다. 요게 이제 그 해외 위난 지역의 어떤 한의사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러 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된 건데,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위험이 있는 곳에 국가가 자유십니다. 가세요. 보장하는 것들이 국가의 어떤 그 목적의식, 즉, 생명 보장의 이념에 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선교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 관광지 조성 문제, 이런 것들은 유서 깊다, 이런 것들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우리 문화 풍습 또는 풍습을 다른 말로 습속이라고 하거든요. 풍습이나 이제 습속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으로 봐야 되지 종교분리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헌법의 종교분리 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된다, 틀렸네요. 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종교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자, 23번 표현의 자유. 자, OX인데요. 기억, 광고 나왔네요.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더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공익을 포함하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네, 그래서 의견이나 정보 등을 전파한다. 이 의미를 다른 말로 공익적 요소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뭔가 이익이 되는 요소들을 알리는 그런 측면만 있으면은 광고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영리 목적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루는 전통적인 좀 우월적 보장의 의미를 이제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 정도는 완화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다음 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자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 이 정도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데 못하도록 하는데요. 요거 합헌 나와 있습니다.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침해를 묻는 게 아니라 제한 여부를 묻는데, 이건 당연히 제한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상징 표현이잖아요. 상징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거든요. 상징적 표현. 자,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호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징 표현을,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예. 틀렸고. 자, 디귿 사전검열은 절대 금지되는데 여기서 절대적이라 함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거다. 이걸 왜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절대적이란 말에 그냥 이 사전검열 금지는 지금 의미 몰라도 돼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게 이제 상대적이란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상대적이란 말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냥 국어 문제네 이거는. 동그라미. 예. 자, 리을.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만, 행정기관이 자의로 민간심의기구의 심의 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개입 가능성의 존재만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틀렸네요. 그죠? 행정권이 자의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그 자체로 이거는 제3의 이제 독립기구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질에 따라서 검열기구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건기식 광고 규제 사건이나 의료 광고 규제 사건에 대해서 공통되게 나오는 것들이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23번도 여러분들이 실력으로는 당연히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4번 집회결사의 자유. 옳은 건 몇 개? 자, 기억. 집시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집회 시위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장소에 정보를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 집회 장소에 출입할 때는 긴급한 경우만 할 수 있다. 네, 다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정복 착용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옥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긴급성 이런 것들이 특별히 또 요구된다. 그래서 옥내 집회는 일반적으로 그 우리 집시법에 규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옥내 집회는 우리 집시법 규제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첫째, 절대 금지 집회 해가지고는 뭐 세 가지, 뭐 그 선동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를,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옥내든 옥외든 다 안 되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옥외 집회 시위를 규제하거든요. 옥외 규제. 그래서 옥내 규제는 절대 금지 집회 시위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규제 없이 보장되는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급성 이런 조건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거든요. 정복은 기본입니다. 안 그러면 뿌락지 취급당해요. 자, 그래서 정복은 기본이고, 이제 옥내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긴급성을 요구하고요. 좋습니다.
자, 니은. 집시법에 의하면 관할서장은 집회 시위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둘 이상 신고가 있을 때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면 두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다. 이런 제도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려한 서울 남대문 서장이 행위가 위헌으로 판단됐던 이런 사례죠. 우리 집시법에 따르면은 선착수 조항이 있죠. 선착수. 예, 먼저 도달한 접수, 먼저 신고된 먼저 접수된 신고서가 우선권을 부여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 반려할 수 있는 이런 사유들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단체 또는 단체 구성원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법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사적 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 원칙 위배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 결사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성격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세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에는 특혜를 달라. 특혜를 누린다. 이게 이제 어떤 공법인적 성격이라는 거죠. 어떤 지원금 막 이런 거. 공적인 성격이 있고 공적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좀 제약을 하려고 하면 야, 우리는 사적 조직이다 이러면서 건들지 마라 하는 것들이 또 사적 성격, 그죠? 여기 또 겸유법인이네요, 그죠? 예. 자, 이런 걸 문제 삼았던 게 어떠냐면 예전에 한유총 사태, 한국유치원 총연합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은 사립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유치원으로서 교육 기능을 담당하니까 국가 지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사립이기 때문에 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그때 했는데 딱 그 주장 구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성격이 어떻습니까?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을 같이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기본권이 이제 주체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공적인 성격이 이런 기본권의 제약 요소로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사적 임의결서와는 다르게 공적인 성격이 가미된 임의결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잉금지를 할 때 좀 누그러뜨려서 보다 좀 유연하게 심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논리는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 시험장에서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수 문제라서 좀 어렵네요. 자, 리을. 농협조합장 선출행위는 결산의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협의 조합장 임기와 조합장 선거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네, 맞습니다. 조합, 각종의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조직의 결성, 운영,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의 내용에 들죠. 그래서 결사의 자유는 이제 대외적인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스스로 가꾸는 것을 보장받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다 들어가죠. 이 디귿이 조금 찜찜합니다. 디귿이 조금 찜찜하긴 한데, 기역, 리은, 리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옳은 것이 3개냐, 4개냐, 요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셨으면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쉽지는 않네요, 24번이. 지문 딱 하나 때문에. 개수 문제나. 자, 재산권 쪽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일단 요거 최신 판례네요. 상속 개시 이후에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그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부분, 10년 제척기간 부분, 요게 이제 위헌 나오는데 해설에 가면 이제 전체를 다 보여주는데요. 이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상속 회복, 자기 권리를 이제 회복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권리인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그 상속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건데, 자,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 상속 개시, 즉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한 날 상속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도 분배하고 막 이럴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상속인으로 지위가 인정된 이런 이제 사람일 때 그때 이제 법률관계가
빨리 이제 조기에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제척 기간을 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상속 침해가 언제죠? 그러면 이런 사후에 이제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데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는 게 언제일까요? 그 상속분을 서로 이제 나눠 먹은 그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재산의 분할. 예, 요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들끼리 이제 그 재산을 다 이제 나눠 가진, 그때가 이제 이 사람 빼고 나눠 가진 격이 되니까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안날로부터 3년. 이거는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전제로 하니까 넉넉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합헌적으로 평가되는데 전체적으로 위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위헌인데 요거는 이제 합헌으로 평가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있은 날부터 10년, 이건 언제요? 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은 날부터죠, 그죠? 그날부터 이제 10년인데, 공동상속인으로 상속 개시 후에 인정된 사람이 이게 10년이 지나서 인정될 수도 있잖아요. 예,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비로소 인정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할 이유가 되겠는가 했을 때, 이 딱딱한 10년 제척기간이, 너무 일률적이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위헌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위헌이 이제 선고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외우고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감지해야 되는, 요것도 최신 판례죠. 그걸 이제 수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재판의 결과로서 확정된 게 아니라, 그죠? 수사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전체 형사 절차의 준비 단계, 앞 단계에서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뒤집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실제 들어갔을 때,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불법 병원이기 때문에, 법이 보장하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그에 대한 이제 의료급여 비용의 보험 지급, 건강보험 지급 이런 것들을 이제 보류시켜 버리는데, 이게 너무 일률적이에요. 보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투자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력을 유지하고, 설비를 유지하고, 또 약품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 자본으로, 돼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나가는 건데, 보험 지원이 이렇게 안 따르면은,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빚더미에 올라버린다고요. 금세 빚더미에 올라버려요. 그래서 이 병원이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 이제 재판을 들어보니까 1심에서 무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안 됐더라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사무장병원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이제 일부라도 좀 이렇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병원이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고려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망해라. 이런 이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헌이 나오죠. 그래서 침해한다 볼 수 없다? 틀렸고요. 침해. 위헌 나온 사례입니다. 자,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사나 계열 사업자인 경우에 계약 사육 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금을 계약 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는 게 또 위헌 나왔죠. 침해한다. 좋습니다. 지금 축산 계열화 사업자라는 개념과 계약 사육 농가라는 개념, 그리고 계약 사육 농가에만 이제 지급합니다. 예, 여기는 지급 안 하고 계약 사육 농가에만 지급하는, 요게 이제 위헌 나오는 구조인데, 요거는 좀 따로 보죠. 예. 이 프랜차이즈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와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축산 계열화 사업자, 계열 사업자 가볍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육 농가, 계약 사육 농가인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의 체제냐면은, 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물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동물이나 이런 것들, 다 자기 소유물을 그냥, 이렇게 맡깁니다. 위탁하는 체제예요. 위탁 사육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열화 사업자가, 각종 이제 축산 장비, 또 유구,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자기 소유물들을, 자기가 이제 다 사서 갖다 바쳐야 돼요.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은 이제 길러주기만 하는 거예요. 길러주기만 하는 게. 그게 이제 계약 사육 농가거든요. 그럼 길러서, 결국은 이제 뭐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 대파는 겁니다.
길러서 되팔기. 되산다, 다시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 물건인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영하기 이제 힘들 정도로 이렇게 크게 운용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개별 계약 사업자들한테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다 이제 제공을 해준 동물부터 해가지고 다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자란 이제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한테만 파는, 딴 데 안 팔고 나한테만 파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위탁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제 살처분 같은 것들이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보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다 소유물이 지금 다 이제 죽어 나자빠진 거잖아요. 피해가 있네, 그죠? 이 사람도 피해가 있어. 다 피해가 있죠. 그럼 이제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예,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만 줘요. 이 사람한테만. 이 사람한테만 이제 보상금을 예, 전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어쨌든 자본가잖아. 예. 너는 그냥 뭐 알아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훨씬 더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업가니까 여기에 일단 먼저 주겠다. 이런 식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약사유 농가가 예, 지금 이제 보세요. 열악한 이제 상대적으로 예, 약자고 이제 열악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보상금을 이제 전적으로 이 존재에게만 줘버리면은 이 채권자들이, 일반 채권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이 보상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 계약사용농가의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 독식해버려요. 그냥 다 나눠 가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열화 사업자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으면서도 한 푼도 못 건지는, 한 푼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피해 정도를 추산을 해가지고 나누어서 줄 수 있고,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지급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계열화 사업자를 너무 사각지대에 갖다 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온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네, 요것도 이제 좀 최신 판례 부르는데, 요거는 잘 아시죠, 그죠? 그 월정 수당의 어떤 크기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퇴역금 전부를 지급을 정지하는 것들은 그 생활보장의 실질을 벗어난다 해가지고 지방의원들의 월정 수당이 뭐 지역마다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 안 해서 이제 위헌 나왔죠. 예. 이거는 최신 판례 문제네요, 전부 다. 자, 그다음에 26번 직업의 자유. 자, 적절한 것 그러는데 대부분 틀렸네요, 그죠? 자,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는 직업은, 자, 요거는 이제 일반 개념이고 뒤가 갑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은 뭐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직업이 아니겠죠. 밥벌이라 볼 수 없고. 그러나 이제 겸업, 부업은 어때요? 이런 밥벌이죠. 네. 그래서 직업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요게 틀렸네요. 겸업, 부업은 직업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직업 아닌데, 직업 개념에 들 수 없는데 얘네는 직업의 개념에 드는 것들이에요. 다음 2번,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해서 준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이제 법무법인이 문제 삼았는데,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 하면 그 휴게소, 법무법인이 그 휴게소 식당 영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가로막히니까 위헌적인 사례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자, 식당 영업,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다가 이제 문제된 사례인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일반 그냥 개인 변호사 있죠. 예, 자연인 변호사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영리행위 이제 못하게 하는데, 겸직 못하게 하는데, 다만 이제 크게 이제 변호사 업무 수행 또는 이제 변호사의 공공성에 충돌이 크지 않으면 변회 허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요. 예외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준용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 없이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무법인이 회사가 요즘 고속도로 위에서 돈 되던데 그거 좀 해볼까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위헌적이라 합니다. 근데 이건 합헌일 수밖에 없어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법무법인의 이제 구성원 개인의 자격에서 충분히 예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인 채로서는 이제 안 되게 되는데, 자, 이 법무법인이 만약에 허용이 가능하면 어떨까요? 허용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휴게소 식당업이나 이런 영리 행위에 집중을 몰빵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의 고유한 업무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들을 야 휴게소가 잘 된다 이러면서 휴게소 그 자본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밀어 넣으면서 결국 이제 법무법인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업무 수행에 따르는 수익 같은 것들을 너무 영리화할 수 있는 돈벌이 목적으로 이렇게 영리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의 이제 영리 기업화 방지 대책이라고 합니다. 영리 기업화 방지. 그래가지고 합헌 나왔어요. 저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무사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문의 수를 5인 초과를 못하도록 한 거. 요거는 이제 합헌인데, 요거는 좀 익숙하신 분은 익숙하실 텐데요. 많이 좀 다뤄졌어요. 기출문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하면 사무원수를 왜 법무사만 제한하느냐. 아주 옛날에는 법무사법하고 변호사법에서 다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사무원수를 일정 수 이상을 이제 못 채우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법은 개정돼가지고 이제 이 제한이 없어졌는데 법무사는 이제 계속 있어요. 왜냐면 그 보따리 사무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있습니다.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따리 사무장이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법무법인 법무사 이제 누구누구 갑 법무사 이런 이제 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 사무실 안에 한 켠 자리를 빌립니다. 계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사하고 그 사무원들 이제 일반 이제 사무원들 있는데 그 별개로 이 보따리 사무장이 활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어떤 거냐면은 그 부동산 등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절차가 많이 이제 어렵지 않으면서 전무가 아니어도 이제 손댈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막 돈 모으면 또 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상관없이 운영을 해요. 따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리베이트 뭐 조금 주고 뭐 이런 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 대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 리베이트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사건 물러 나르는 거죠,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엄청난 사건을 다루고 막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 시장이 좀 뭐라고 해요? 유통구조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장 구조가 결국 이제 법무사가 관리하고 이제 담당해야 되는데 완전 독자적인 어떤 사업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법무사의 어떤 그 제도의 본질을 해친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법무사의 사무 영역인데 법무사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 그 업무의 일부를 이제 자기 사업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사무원을 법무사가 이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그 5인 이상을 못 두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사무장 방지 조항으로서 이제 합헌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침해한다. 자, 틀렸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하여튼 마냥 쉽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2번이. 자, 그다음에 4번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자, 뭔지 알죠? 환전업. 자, 맨 들어가시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환전업은 자,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네요.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요거 사행성 게임 업종이죠. 그러나 이거 우리 현재가 직업 개념에 든다고 합니다. 성매매 이런 것들을 하고 다 포함해 가죠. 그래서 생계불문이죠. 생계불문.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을 가지면 종류 성질을 불문한다 하면서 이런 환전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까지도 다 직업 개념에는 충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업에 해당한다. 좋네요. 여러분들이 1, 2, 3번 풀 때는 조금 찜찜한 게 있었겠지만 4번이 너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미리 포기해버리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쭉 보셨으면 자, 27번 참정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2번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 영역이죠. 그 국민투표 성격 관련해서 신임투표는 어떤 형태로도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 부의권은 독점 재량권이어서 재량의 한계가 없다는 거. 재량 한계 부정설, 신임투표 부정설 두 가지 대표 이론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헌법 117, 118조를 통해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맨 들어가죠. 참정권이다. 틀렸네요. 쉽죠.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그 다수란 법률 정책에 불과하고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의 요청, 즉 행정권의 분할, 통치권의 분할이라는 요청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3번에서 답이 바로 나오니까 됐고 4번도 그냥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28번으로 갑니다. 재판받을 권리. 자, 적절한 걸 고르는데요. 그 군사재판 관련해서는 위헌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 뭐 이 내용이 보면은 이제 위헌이 거의 없으니까 합헌으로 추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군사재판 관련해서 이제 위헌 나온 거는 뭐 지금 우리 판례 시험 대상인 판례 중에서는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 있습니까?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우리 현행헌법 개정할 때 삭제를 시켰거든요. 군사재판 간소화 취지에서. 그래서 군용물에 관한 죄는 남기면서 군사시설죄를 삭제시켰는데 그 하위 그 군사보건법이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 이제 그 위헌 결정을 받은. 그래서 이제 헌법상 삭제되고 없는 군사시설죄를 유지한 법원 조직 군사보건법이 위헌 결정 난 그 사례 외에 군사보건법의 좀 이질적인 규율들은 우리 헌법 110조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이제 인정하는 근거에 따라 대부분 다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이제 틀렸고 2번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는 적어도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적어도 하나의 신급을 요구할 권리이고 신급제도가 몇 개의 신급으로 형성돼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헌법이 전혀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는 형성권 분야다. 자, 신급제도가 몇 개? 요거 잘 나왔죠, 그죠? 형성권이다. 네, 우리 헌법은 이렇게 돼 있죠. 헌법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최고급 대법원과 그 다음에 기타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최고급 법원하고 그 외에 나머지 아래급 법원 해가지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간접적인 신급제 원칙을 밝혔다고 하면 신급제 원칙. 그래서 심판의 급을 구분해서 운영하라라고 하는 이제 신급제 원칙만 이제 선언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몇 신급으로 하라 이런 것들은 중립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 파트에 가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신급제 원칙, 재판 공개제 이런 것들 다루는데 그때 이제 딱 다루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법보좌관제도 합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은 요것만 보면 엄청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 2번 답이 쉽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와 다르게 판결 주문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 이유가 누락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보장할 이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데 틀렸어요. 우리 현재는 판결 주문에 영향이 없는 뭐 이런 이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나 또는 공격 수단, 방어 수단에 대한 이제 뭐 그게 뭐 받아들일지 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판결문에 반영이 안 됐다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거 주문 형성하는 데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증거 방법 이런 것들이니까. 자, 그리고 판단이 누락된 경우와 다르게 자 보세요. 판결 주문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우리 현재는 간접적으로만 연관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무리 판단 이유 부분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만 연관될 뿐이면 재심의 이익이 없다라고 봐요. 재심의 이익은 아주 엄격하게 봐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이 있는 판단의 누락일 때만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해설에 가면 써져 있어요. 자, 요거 아주 생소하죠, 4번. 그렇지만 2번에서 바로 이제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요. 적절한 것. 자, 1번. 법에 의하면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했는데 틀린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는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이제 취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대한 이제 국가의 어떤 보호 책무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보장적 측면들이 상당히 강조되죠. 그래서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대한
국가의 이제 보호 책무 혹은 이제 구조 의무라고 할까요? 국가의 이제 구조 의무를 설정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생존의 위기. 그러니까 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가 일방단사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생활의 공공함, 뭐 경제 능력에 이제 의존했던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막 문제되잖아요. 그게 이제 혼인 신고된 범죄론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 관계, 즉 이제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나름대로 이루고 이렇게 살아온 실질이 있을 때는 이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급박하게 이루어진 이런 사정들 때문에 생존의 위기감이 생성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함시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 범위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떠한 책임 져서도 상당히 힘들어서 뺐다라고 하면서 우리 현재가 합헌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하면 우리가 두 문자 외우는 거 있잖아요. 사장님 크게 다쳐가지고 조사했더니 구두 30방 먹은 거,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실한의 생신, 사장 중상, 구두 30, 이 두 문자인데, 정실 안에 생신할 때 그 안에라는 말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것만 구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발생한 거를 왜 안 해주냐 문제 삼았지만은 그게 합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으로 두 문자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법에 의하면 유족 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18조 규정에서 열관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친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양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이거 두 개가 바뀌었네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위기, 생활 공동체의 위기, 이런 것들이 의미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양부모하고 친부모 사이에는 지금 이 당사가 누구하고 이제 가깝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양부모죠. 양부모하고 이제 가깝게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공동체의 어떤 생존의 위기, 생활 공동체 유지의 위기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양부모가 우선이 되는 게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거 처음 나오는 지문이에요. 처음 나오는 조문. 이런 것들은 간혹 다뤄졌지만 이거는 생뚱맞은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구두 30이라는 두 문자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구조금은 일단 그 수령권의 행사가 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청구권의 행사가 구두 30, 안날로부터 3년, 이튿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에 구법이에요. 지금 개정법 이전에 이제 구법을 따진 건데 요거 합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위헌 나와서 개정된 게 아니라 합헌 나왔지만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는 이런 항목들을 지금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간간히 다루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요거는 아실 것 같고, 3번은 그냥 세상에 처음 나온 것 같고, 요것도 지금 일반적으로 잘 안 다루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29번은 전체적으로 좀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4번에서 또 뭔가 감이 촉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0번 인간다운 생활권. 모든 국민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권의 이제 그 구속력인데, 자,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거죠. 객관적 질서니까. 자, 그렇지만 기본권은 객관적 질서니까 그 기속의 의미는 서로 다르죠, 그죠? 동일하지 아니하다. 자, 기본 틀이 잡혔고 그 내용들만 이제 그 무리 없으면 되는데 잘 잡혀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다운 생활권의 어떤 구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이 적극적인 어떤 실천하는 행위자한테는 행위규범으로서 여전히 기본권의 최대 보장 정신이 적용된다고 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처럼 적극적인 이행기구들의 어떤 행위를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통제기구들에게 적용되는 통제규범으로서 기능을 할 때는 과소금지가 적용되는, 즉 너무 불합리하게 보호하지 않은 것이냐, 명백하게 불합리하냐, 요 정도만 이제 통제하게 구속하게 만드는 정도로 과소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다. 뭐 그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다음 2번.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인 연금수급권은 일부 재산권 성격과 사회보장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잘 아시죠, 그죠? 자, 연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받을 월급에서 원천지수 당하는 부분하고 사용자로서 이제 국가 등이 또 기여금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연금은 자기 기여분하고, 그죠? 자기 본인이 스스로 기여분하고, 그 다음에 이질부담분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퇴역 후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같이 묻어주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기 기여분 분야는 후불임금이라고, 후불임금. 원래 자기 임금이죠. 근로 대가인데 이제 사후를 위해서 이제 같이 묻는 이런 거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요. 얘는 이제 사회보장이죠, 당연히. 사회권 측면이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섞여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전체로서 파악해 어느 한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장 측면이 강조되는가,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는가에 따라서 막 각종 이제 뭐 규율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좀 상대적으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문제되는 제도들이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연금수급권을 뭐 감액을 한다든가, 아까처럼 뭐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하면 뭐 일부 뭐 잠정 정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범죄를 저질러서 쫓겨나면은 이런 연금 같은 것들도 제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연금의 운영 과정에서 그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비중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이거는 사법시험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사유로 정했다. 재혼을 이제 다시 결혼하고 되면 이제 유족연금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헌적이 했는데, 자, 이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아까 우리 비슷한 논리가 나왔었는데, 범죄피해자 구조조건의 취지처럼 같이 이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특히 또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의 어떤 주된 역할을 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급작스럽게 이제 경제적 위기가 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해설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연금 수급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섭리 때문에 이제 상실사유를 정한 것이라서 합헌이 나왔습니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요거는 이제 법적 안정성, 권리관계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좀 획일적인 규정을 둔 것이다 해가지고 합헌 나왔는데, 요거는 좀 그냥 숙지형으로, 좀 이렇게 첫 줄 정도, 요 정도 이제 해가지고 그냥 암기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판례입니다. 자, 요 판례도 지금 2번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2번 지문 자체가, 논리 자체가 1번, 2번 이런 것들이 아주 빈출 논리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오지 만드는 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2번으로 오지문을 만든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31번 교육받을 권리. 자, 적절한 거 찾는데요. 1번 청소년은 맨 뒤로 가볼게요.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아동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학습권 이런 거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아동까지 학습권 등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수의 사례에서. 틀렸고. 자, 다음 2번.
헌법 31조 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 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타인의 참여 기회를 제한. 자, 이거 결국 뭘까요? 31조 1항의 교육받을 권리는 특별평등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진다.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다 같이 누린다 이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내 환경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을 빼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31조 1항의 교육받을 권리는 특별평등 규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 다음 3번. 헌법 31조 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에 의해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국가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많이 다룬 건 아닌데 요것도 이제 간혹은 보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의무교육 무상 원칙의 이제 의미를 밝힌 건데 요걸 우리 현재가 이제 뭐냐면 해설에 있는데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의무교육의 무상의 의미는 학부모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재원으로 그 부담을 이전하라는 명령 이상이 아니다. 그걸 지금 풀어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개별 직접 부담, 학부모 직접 부담에서 공동체 부담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게 다거든요. 자, 학부모, 공동체, 이게 딱 떠오르면, 그러면 이제 학교법인은 학부모 아니죠. 학부모 아니죠. 학교법인. 학교죠, 학교. 학부모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법에서, 이거는 이제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경영상이니까 이거는 니네가 부담하고, 나머지만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아니, 의무교육 무상이라고 헌법에 써져 있는데 다 무상이 되지. 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재원으로 그게 뭐 조세든 특별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든 간에 하여튼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마련해 놓은 재원으로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은 이 학부모 개념이 되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부담 면제를 주장할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마당에는. 자, 3번이 조금 어렵긴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증고 시 응시하기를 제한하는 것은 이거 심사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권이죠. 좀 보자. 교육받을 권리 사회권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권은 성격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간다운 생활권하고 기타의 사회권이 성격을 좀 달리 하는데요. 자, 교육받을 권리는 여기 이제 기타에 이제 보섭되는 거죠. 자, 인간다운 생활권은, 순수 사회권입니다. 순수 사회권. 그래서 자유권적인 요소나 색채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의미의 순수한 사회권 요소만 구성되어 있고요. 기타의 사회권은 혼합사회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권적 요소하고 사회권적 요소가 이제 합쳐져 있거든요. 이제 비중은 사회권적 요소에 들어가 있지만은 일단 자유권적 요소도 보호하는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유권으로서 보호되는 내용의 침해가 있는지 사회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의 침해가 있는지의 그 쟁점의 성격에 따라서 이 심사 기준들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왜 그런 거 그것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인간다운 생활권은 보면은 이미 자유권으로 다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죠. 자유권 자체가 인간다운, 즉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천상계에서부터 이제 갖고 오는 인간의 천성, 본성, 그걸 보호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이미 자유권들이 주로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4조 1항에 인간다운 생활권이라는 것이 따로 명시된 것은 일반 자유권으로 이제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 요소, 즉 국가에게 적극적인 급부를 막 요청하는 이런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게 통수가 판례입니다. 그냥 나머지 사건들을 보면 교육받을 권리나 뭐 근로의 권리나 근로삼권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개별 자유권 항목이 없거든요. 교육 자유권,
근로자유권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조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국가에게 요청하는 이런 내용 속에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또 반대로 방해받지 않을, 네, 교육 선택권을 방해받지 않을 이런 자유까지 같이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넓게 봐서 기본권 보장의 이제 그 영역을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자유권 요소하고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권 요소가 쟁점이 되는 이런 사례일 때는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 자, 반대로 이제 사회권 요소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제 그 과소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사례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례인지가 지금 안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고시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로부터 퇴학한 지 6개월이 안 된 아이들을 고졸 검정고시 치르지 못하도록 해서 그 수능 바로 직전에 자퇴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문제를 했었는데 결론은 합헌이었는데요. 자, 요거 이제 자유권적인 요소를 제약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자기 선택권,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권적인 어떤 급부 요청에 대해서 뭐 부족하거나 이런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내가 퇴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고졸 응시 여부나 이런 걸 막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목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유권의 제한 요소 쟁점이다. 이렇게 봤던 사례인데 아주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이 32번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1번 풀만 하고요. 2번 풀만 한데 3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4번은 이 판례의 결론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 지금 판례 소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관계가. 그러면서 이제 심사 기준을 물으니까 하여튼 여 안에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은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있는데 특정 집단에게 지금 제한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유의 제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이 두 지문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31번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32번 조문 문제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존엄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은 이건 헌정사네요. 48년 재헌부터 계속 규정돼 왔다. 요거는 30 때부터 들어올 거야. 30 같은데, 30.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 존엄조항, 그 인간다움에 대한 보장 조항이 30 때 막 한목에 들어오거든요. 박정희 때. 그래서 이제 인간 존엄성 보장 이런 거, 10조의 인간 존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조항에 뭐 인간 존엄, 뭐 이런 것들도 인간다운 생활 이런 것들이 주로 30이에요, 30.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 좀 어렵게 냈네요. 자, 그다음에 2번 헌법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 뭐 앞쪽은 됐고 고용 증진도 된 것 같고요.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이제 요 포인트만 잘 갖춰지면 출제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죠. 시행 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적정 임금은 워낙 수익 높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노력 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잡아내시면 답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요 어려워요 또. 헌법에서는 여자 장애인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틀렸고. 자, 근로 문제거든요. 해설에 이제 잘 써져 있는데 지금 우리 헌법 32조 4항에 가면 특별평등 규정으로 주로 많이 소개되는데 여성 근로의 그 특별 보호 조항이 있고요. 바로 다음 조항인 이제 32조 5항에 가면 연소자 근로 보호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없어요. 근로 영역에서는 없고 더 이상 없어요. 없고 이제 신체 장애자 이런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 근로 보호 조항에는 없고 그 일반적인 그 사회보장 조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34조 5항에 딱 가면은 신체 장애자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명시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정리를 좀 미리 하셔야 되는데 자, 장애인에 관해서 이제 뽑아서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지금 자, 신체 장애자 해설 일단 지금 대조가 하시면 보시면서 따라보세요. 뭐 쓸 때가 좀 밑으로 내리죠. 자, 34조 5항에 자, 신체 장애자 국가 보호 의무 있어요. 있는데
자, 신체 장애자 또는 장애인. 자, 같은 말입니다. 장애인 또는 신체 장애자, 근로죠, 근로. 근로에 대한 국가보호장은 따로 없어요. 요거 옛날에 사법시험부터 형성된 문제로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네,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의 유가족 바로 틀렸죠. 헌법조문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죠, 이거는. 그죠? 여러분이 이제 3번이 조금 애매하고 1번이 좀 어렵긴 해도 그 2번이 답으로 쉽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32번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3번 환경권요. 너무 달렸네요. 여러분 조금 끊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